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S 3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150점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데미지가 조금 있을 건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기 끝날 때쯤 되면 익숙해지니까. 웃으라고 한 말인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좀 OT를 좀 해야 될 텐데 3기 강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겪어보셨잖아요. 9시 반에 1교시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2교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수업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요. 매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학원에서 추가 모의고사를 진행할 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의사결정을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추가 모의고사에 있으면은 아마 저도 같이 하게 될 건데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확정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틀림없는 건 여러분들 이제 연습할 기회가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합격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요. 안 써보면은 갑자기 당일날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온천반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온천반 분들 1교시랑 2교시를 잘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섞이면은요, 나중에 첨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어려운지는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1교시, 2교시 잘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강분들한테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강번호 있지 않습니까? 수강번호를 여러분들이 1교시랑 2교시에 똑같이 기재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왜 제 거는 1교시 점수만 있고 2교시 점수는 없냐? 그러면 1교시랑 2교시랑 기재가 다르게 돼 있으면은 누구 거에 2교시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쵸? 수강번호 꼭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OT를 더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2기까지 많은 나름대로 A급 문제를 냈어요. 제가 생각하는 A급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분들도 A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저러한 이유로 강의를 못 듣고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거 문제를 보시면은 정년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 정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어요. 엉망진창으로 동의를 얻었죠. 이게 이제 변경된 정년이 유효하냐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인데, 아마 저도 이 문제를 내고 나서 신림동에 돌아다니는 여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의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림동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여기 6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렸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는 거의 신림동에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노동법 교수님이 최근에 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뺏겨 쓰고 있는 그런 거라서 신림동에 이거랑 똑같이 생긴 문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사끼리 베끼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어떤 교수님 거를 베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저도 이분도 이걸 베꼈구나, 나도 베꼈는데 라고 했는데 다 이걸 아무튼 베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그건 없었어요.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걸 넣은 이유가 집단적 동의권 남용을 한번 써보게 하려고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중간에도 집단적 동의권 남용을 써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정년이 등장하는데 여기 있는 요 정년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죠.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게 불이익 변경인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맞네. 불이익 변경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 불이익 변경 하나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는데 이 변경 전께 누구한테 적용되냐? 라고 하면은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죠? 주체가, 동의 주체가 누구죠? 변경 전께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모든 근로자예요. 모든 근로자에서 난이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문서에 서명하게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서명해라. 그 다음에 플러스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일단 과반수 노조는 없어요. 그죠? 과반수 노조는 없고 자 그러면 근로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회의 방식이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쵸? 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은 기구별 부서별 취합 방식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만든 문제라고 했죠? 기구별 부서별 취합 방식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부당한 개입 간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걸 두고 적법한 동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적법한 동의는 틀림없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널리 알렸어요. 널리 알렸는데, 여기 이 널리 알린 거를 뭘 이행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주지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주지 의무를. 그래서, 주지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알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여기 있는, 갑이 등장하네요. 누구죠? 네, 갑한테, 너 정년이다 라고 통지를 했는데 여기 있는 갑은 기존 근로자입니다. 인정하시죠? 기존 근로자니까 적법한 동의가 없으면은 전 취업 규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다만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집동남이라고 쓸게요. 요게 인정된다면은 변경 후 취업 규칙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제가 이기 마지막에 간단하게 강의를 했는데 요거 압축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되고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를 얻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돼요. 진노라고 할게요.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 요게 다 인정돼야지 객관적 필요성, 진정한 노력,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 요게 다 인정돼야 되는데 요런 거 없어요. 요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여러분들한테 집단적 동의권이 남용되는 상황은 저희 시험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직까지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요.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인정된 사안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건 동의권을 남용한 거다 라고 인정된 사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잘난 척용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냥 나 요런 거 알고 있다 라고요. 근데 어쨌든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인정되지가 않죠? 그죠? 요런 사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는 변경 전 취업 규칙, 변경 전 취업 규칙 몇 세입니까? 65세요? 65세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65세가 적용돼야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년 통지 질문이 뭐죠? 통지가 부당하다? 맞네요. 부당하네요. 그죠? 정년은 65세니까 정년 통지는 부당한 게 맞군요. 됐습니까? 예. 크게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답안을 쓰는 거를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임금 피크제 개선한 그 저랑 2기 때 풀어봤던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뭐랄까, 답안이 이상하게 삐뚤빼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답안에 그런 거 쓰신 분들 있죠.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해서 뭐 좀 쓰신 분들이 있는데 해석은 길지는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조건은 존속을 전제로 하는 건데 종료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존속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그 임금 피크제 개선안에서 그 사용하는 그 법리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써먹을 수도 없는 거를 막 답안에다 오늘 한번 취업규칙 나왔으니까 한번 죽어보자 막 이런 잔치 벌리는 분위기로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뒷문제를 풀 시간이 없게 되죠. 취업규칙 하나에 모든 걸 다 몰빵을 해버리면.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 예시답안 한번 봐보세요. 예시답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페이지 먼저 보세요. 2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논점의 정리 있잖아요. 논점의 정리에서 부당한 개입 간섭이 있었는지 문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써도 됩니다. 이제 적법한 동의 방법이 없는데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냐면 3페이지 보시면은 아라비아 5번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취업규칙에서 전화비제 판례가 나왔으니까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취업규칙 문제가 나왔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써먹을 수가 없는데 집단적 동의권 남용 이론은 어떤 식으로 써먹어야 되냐에 관해서 요걸 그냥 예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거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판례는 과거 취규 불변 시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통화 삘이 있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화 판례는 사회통념상 이론을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을 이론을 도입했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거기 네 번째 줄에 핵심이죠.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 그 다음 맨 끝에 노조 등의 합리적인 근로가 아니고 근거나, 거기 근로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오타네요. 근거나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동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의권 남용했는지는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엄격하게. 그 다음에 강행 규정에 관한 문제니까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요 정도는 충분히 사통합보다 외우기 쉬워 보입니다. 오히려 외우기는 쉬워 보여요. 사통합보다. 자, 그러하고요. 그러하고 여러분들 4페이지 가보시면요. 4페이지 가보시면 아라비아 2번 보세요. 아라비아 2번을 왜 보냐면요. 1번에는 동의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됐고, 아라비아 2번에 그러면 동의가 적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용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자, 거기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정년 변경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인 갑한테는 변경 전 정년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A사의 승진적체 현상이 존재한다는 외에 정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씩 포섭하는 거예요. 요거 변경할 필요성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설령 이거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확실히 없잖아요. 진지한 노력이나 무작정 반대하는 건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근로자인 갑한테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론 순서대로 포섭하는 겁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죠? 이 정도 따라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뭐 누구나 나오면은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은 시험 못 붙죠, 뭐. 그 중간 착취 금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소개할선 성립갱신이에요. 그 소개할선 등을 함으로 인해서 성립갱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선 해주기로 하면서 금품을 수령하는 것도 포함되고, 반드시 성립갱신에 영향을 주는 소개할선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립갱신, 소개할선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립갱신에 영향을 주는 소개할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판례 입장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답안은 여러분들 그냥 셀프로 읽어주십시오. 이거 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문제고요. 자, 해서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전업 강사랑 비전업 강사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역시 이 전업 비전업은 신림동에서 확실히 A급 판례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이 전업 비전업은 신림동에서 그러니까 균등처우 원칙 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거 내는 거예요. 그냥 저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요게 A급이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시답안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균등처우 원칙에서 첫 번째 차별금지 사유가 있잖아요. 차별금지 사유 네 가지 뭐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죠. 근데 전업 비전업은 성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적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앙도 확실히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건데 이게 사회적 신분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판례는 성국신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의 내공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판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것 가지고도 차별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근로의 내용과 무관하다라고 본다면은 이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별금지 사유에다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간당 페이가 근로조건이냐라고 하면은 근로조건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근로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요거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처우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차별적 처우는 근로조건에 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뭐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쓰이는 판례 법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포섭한 걸 읽어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학교가 무슨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요? 무슨 이유를? 뭐 때문에 다르게 했대요? 예산 때문에 다르게 했대죠. 그 아니 써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학교 예산을 이유로 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 문제 세 번째 줄에 학교 예산을 우린 돈이 없어 라는 이유로 우리는 돈이 부족해 라는 이유로 다르게 처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포섭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학교 예산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본 답안들은 학교 예산 얘기가 있는 답안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학교 예산을 이유로 다르게 했다라는데 왜 학교 예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굉장히 그 모호한 감정입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쓰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판례는 여기 이제 특히 전업과 비전업이라는 거를 특히 문제 삼고 있죠. 전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전업이라는 게 일단 무슨 말인지조차 알 수 없을 뿐더러 이 전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그 다음에 전업, 비전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금 다르게 처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균등처우 원칙 위반이라고 인정된 대법원 사안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냥 신림동에서 A급 판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화났어요? 지친 거야? 지치신 거요? 화난 거요?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화는 난 것 같고 화났어?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2교시 넘어가시고요. 2교시에서 제가 여러분들 답안 읽다가 제일 빡친 거부터 할게요. 2교시의 2문 보십시오. 2교시의 2문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자, 퇴직금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퇴직금은요, 평균 임금
31분에다가 곱하기 계속 근로 연수.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거 맞잖아요. 이거는 뭐 노무사 준비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죠. 평균 임금 31분에 계속 근로 연수 곱해가지고 산정한다. 근데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평균 임금 값 제일 크게 나온 게 700만 원대가 있었어요. 700만 원대인데 그러면은 31분이면은 얼마죠? 2억 정도 되죠? 2억 1000 정도? 2억 1000인데 2년만 다녔으면 퇴직금이 4억이 나오네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에 비추어서 700 정도 나왔으면은. 그리고 이제 700만 원 다음에 받던 액수가 440만 원 정도도 받고, 그 다음에 200만 원대는 흔하더라고요. 200만 원대만 해도 평균임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31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2년 다니면은 1억 2천 나오는 거예요, 퇴직금이. 그럴 리가 없죠.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금액을 생각해봤을 때, 야, 평균임금이라는 건 며칠치 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이라는 건 며칠치 임금입니까? 몰라요? 며칠치예요? 하루치예요. 보통 하루 얼마 버냐 이거예요. 근데 보통 하루 700 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나온 금액이 이상한데? 보통 하루 700 버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심리적인 타격을 크게 입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3기 때부터는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거 건들지 않겠다라고 예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건들고 있어요. 2기 때까지는 여러분들 건들다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 자, 평균임금을 조금 살펴보면요. 평균임금은요, 산정 방식이 크게 원칙하고요, 예외가 있다라고 했어요. 원칙하고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은요, 크게 세 덩어리예요. 산정 사유가 발생하면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거.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요거는 2조 1항 6호에 나오는 거죠. 시행령 2조 1항 각 호에 따르면은 제외되는 기간하고 임금이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균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조문이 있어요. 2조 2항. 그렇게 해서 요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행령 4조에 뭐가 있냐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시행령 5조에 특별한 경우 평균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일용근로자가 4조가 아닌가 본데 3조인 것 같은데. 미안해요. 말하다 보니까 나도 이상한 것 같아. 조문이 좀 3조. 그 다음에 이거 4조의 특별한 경우 평균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5조의 평균임금의 조정이 있어요. 조정이 있는데 이거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외는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공부할 거 이거 하나예요. 특별한 경우 평균임금 장관이 정하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하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오늘같이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요거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돼요. 시간 되면 다 쓰세요. 시간 되면 다 써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오늘은 요거랑 크게 상관없으니까 요거 얘기를 하자면은, 특별한 경우 평균임금에 관해서 일단은 근로자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근로자한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을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거나 많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럴 때는
판례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관이 정한 바가 없어요. 됐죠? 장관이 정한 바가 없으니까 요럴 때는 여기 의도적이거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만약에 요 시점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요거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막 올라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임금 항목이 여러 개인데 의도적인 행위랑 연동되는 항목이 있고 의도적인 행위랑 연동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면 연동되는 항목만 옮겨갖고 여기 의도적인 행위 직전 3개월로 하고 아닌 경우는 그냥 원칙대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판례가. 의도적인 행위랑 관련 있는 것만 옮겨서 하고 아닌 건 원칙대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요때 이제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여기, 이게 이제 직삼이에요. 직전 3개월 동안인데, 하나, 둘, 이렇게 하면 3칸이 맞죠? 하나, 둘, 3칸인데, 기본급은 220으로 변동된 적이 없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급 220 이렇게 계속 받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근속수당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근속수당이라는 게 생겨나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끊어보죠. 여기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아이고, 여기 이후에는 갑자기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미친 듯이 폭증합니다. 연야휴가 미친 듯이 폭증하는데 요거 전에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뭐 받았어요? 없네요. 전혀. 빵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의도적인 행위로 지금 뭐 돈이 미친 듯이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연야휴가 지금 의도적인 행위로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직삼으로 계산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연야휴 직삼 계산하면 얼마예요? 연장 야간 휴일 직삼 계산하면 빵원. 연야휴 직삼 계산하면 빵원 맞죠? 빵원 더하기. 됐죠? 기본급 660 맞죠? 거기에다가 근속수당 60. 왜냐? 얘네는 의도적인 행위랑 관련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요. 근속연수 차니까. 자, 이거랑 제가 거기에다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총일수는 며칠로 한다? 90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720 나누기 90 이렇게 한 다음에 700만 원 쫙 나오면은 이제 8만 원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됐어요? 됐죠? 이런 문제가 사실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정말 쉬울 거예요. 400만 원 빵점, 500만 원 빵점, 700만 원 빵점. 뭐 많이 썼어. 판례 많이 썼어. 판례 많이 썼어. 그럼 오케이 1점. 많이 썼지? 근데 넌 산수를 못해. 그러면서 얼마 편합니까? 이건 그냥 답을 한 방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거 내가 혹시 지금 분명히 제가 온천반 답안을 못 봤기 때문에 700만 원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일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에 격분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너무 하루치 임금을 비상식적으로 구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저 자식 날 비난했어? 역시 저 자식 머리카락 하나 구해가지고 부족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찍어야지만 이러지 말고요. 서운하다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2문 볼게요. 1-2문. 왜냐면요, 1-1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무효라고 했어. 대부분.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무효다라고 어떻게든 대부분은 하더라고요. 제가 본 답안은. 근데 이제 2교시 1-2문을 보면은 임금채권 우선 변제인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많은 자료를 보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90%는 칠림동 강사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문제 내는 게. 뭐 매각 위로금,
전업, 비전업,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취업규칙 아까 전에 뭐 그런 거 다 비슷한데, 각자 하나씩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뭐냐. 제발 내가 엉뚱한 거 하나 냈는데 이거 얻어 걸려라. 라는 거 다 사람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 저분들도 나랑 심리 상태가 같구나. 이거 걸리면 뒤졌다. 이거 걸리면 내년에 나 터진다. 약간 이런 게, 아니요. 물론 그런 얘기를 겉으로 하진 않겠죠. 근데 그 심리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예. 이거 걸리면 죽었어. 걸리면 죽었어. 이건 나만 낸다. 막 이러면서. 예. 이게 약간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답안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좀 답안이 좀 무리수인 답안이 많은데, 여기 제가 여기다 조금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21년 10월 1일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당 요구 종기는 이 뒤에 있을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는 분명히 요 뒤에 있을 겁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배당해라 라는 일이 있는 거지, 경매 신청 안 하면은 배당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충격받은 게, 이 배당 요구는요, 배당 요구는 법원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배당 요구 어디다 한다고요? 네, 경매법원에다 하는 거지, 배당 요구를 노동위원회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답안 중에 노동위원회에다 배당 요구한다라고 써 있는 답안들이 꽤 있었는데,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경매를 노동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넓으니까. 근데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모르면은 쓰지를 마요. 그냥 노동위원회에다 한다라고 하면 채점하는 사람이 사실, 왜냐면 그런 말은 누구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굳이 노동위원회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면 그냥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서운해하지 말고, 이거는 본인이 지어낸 거잖아요. 노동위원회는 분명히 이 중에도 몇 명 있어요. 내가 몇 명 봤다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좀 몇 칸을 그릴게요. 이 사람이 요때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요게 8, 요게 7, 요게 6이에요. 근로관계를 요렇게 종료를 해요. 8월 말에.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3개월을 해볼게요. 요게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보면은, 요거는 못 받았고, 월급 못 받았고, 요거는 받았고, 요거는 못 받았어요. 읽어보면은.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은, 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종료 시부터 소급해서 3개월 중에서 못 받은 거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서 6 플러스 8 요거랑 그 다음에 3년간 퇴직금 요게 나와요. 됐습니까? 재해보상금은 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퇴직금에 요거 6, 8 요거 두 개가 나와요.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에선 내지 않았지만은 배당 요구 종기 당시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료하지 않았다면. 요렇게 3개월 가는 거죠? 요렇게 3개월 가서 그 중에서 못 받은 거. 됐습니까? 종료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종료된 케이스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최우선 변제 대상은 여기에서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총재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자의 총재산. 근데 사용자의 지위 취득 전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됐죠? 사용자의 지위 취득 전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 여기 있는 A의 재산을 보면은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가 있냐? 아파트가 이제 B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B아파트 팔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잘 갖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상가가 있는데 C상가는 처분했어요. 그러면 A 거 기예요, 아니에요? A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요건 빼셔야죠. 요거 빼야 되고, 요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가 D가 있는데, 요거는 저당권 5억 설정된 거를 인수승계했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문장을 잘 써야 돼요. 제가 좀 까탈스럽다라고 표현해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정적으로 이 아파트를 지금 얼마에 매수했죠? 10억에 매수했으니까 저거 5억 빼고 나머지 5억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는 이 아파트가 살 때는 10억이었지만요. 경락가가 10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락가가 10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매를 하다 보면 9억에 매각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재수 없으면은 뭐 7억에도 매각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5억을 제외한 5억이다 이런 표현은 빼야 돼요. 정확하게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 값어치에서 여기 있는 요 저당권 있잖아요. 요거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물권법 같은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 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는 그러면 증감 변동이 없냐? 아니요. 저것도 증감 변동이 있습니다. 저것도 증감 변동이 있는데 제가 그냥 5억으로 픽스 시켜 놨으니까 저 5억 뺀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10억짜리니까 5억 빼고 나머지 5억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경락대금은 얼마가 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요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5억 뺀, 요 뒤에서 5억 뺀 나머지 가치. 됐습니까? 걸리면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 어디다 하는 거라고요? 법원. 법원. 노동위원회는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경업금지 약정인데, 경업금지 약정. 아무튼, 그냥 읽어보죠. A사는 공무원 준비학원이고요. 뭐, 여기 있는 갑은, 아무튼 공부는 굉장히 오래 한 친구예요. 공부에는 내공이 상당히 쌓인 친구고, 그래서 이제 이 학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A사는 갑과 사이에 근로계약에는 반경 2km 이내에 계약 종료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본인의 이름 또는 제3자와 협력하여 학원 공부방 등을 차릴 수가 없고, A사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경쟁학원의 계약 종료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취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이죠. 경업금지 약정 사례에 그냥 판례 요약해서 붙인 거예요. 요약해서 붙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경업금지가 유효하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 이거 포섭을 좀 읽어봤는데, 일단 본문부터 그냥 본문에다가 이런 게 이제 25점 정도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25점을 보통 몇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요. 4페이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판례만 덜렁 쓰면은 양이 안 나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만 덜렁 쓰는 것보다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로계약상 주된 권리 의무에 관해서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이 경업금지 의무가 이제 부수적 권리 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이제 부수적 권리 의무에서 근로관계 존속 중에 인정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따로 빼갖고 만약에 근로계약 종료 후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될 거냐. 그냥 모든 거 다 빼고 판례 하나만 딱 이렇게 박는 것보다 좀 다른 얘기도 좀 하다가, 여러분들 사람 만나가지고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면 되게 냉정해 보이잖아요. 좀 비유가 부적절한 것 같다. 아무튼 딴 얘기도 좀 돌아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거 예시답안 보면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판례에 따르면 이 유효성을 판단할 때 어쨌건 간에 이제 이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뭐 근로의 권리나 뭐 자유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두 문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뽀지직 대퇴공사. 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포섭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부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있냐 없냐에 관한 거, 그거 일단 포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읽어보면은 밑에서 본문 세 번째 줄에 보면 특별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정보 등을 취급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부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을 이 사람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갖다 땡겨다가 부가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에 관해서는 이 사람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뽀지직 대퇴공사에서 그 퇴가 뭐냐면 퇴사의 경위예요. 근데 실제 판례를 읽어보면은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 잘 해준 거를 포섭을 하고 있거든요. 판례를 보면 상고 이유를 읽어보면 아니 잘 나가놓고서는 왜 이러는 거냐 라는 걸 포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었다라는 걸 집어넣는데 퇴사가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경업금지 약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라도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안 줬잖아요. 그죠? 돈을 안 줬잖아요. 뽀지직 대퇴공사에서 이 대가 대가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가 지급 안 했다. 이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판례 상고 이유를 읽어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야 여기다 사인해라 그러면 쉽게 거절할 수 있어요? 쉽게 거절 못합니다. 회사 여기다 사인 안 하면은 너랑 계약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쉽게 거절 못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건 입사할 때 취업할 때 이거 사인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인한 거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거든요. 물론 뽀지직 대퇴공사의 판단 요소 중에는 없지만 판례는 그걸 고려를 하고 있어요. 쉽게 사인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사안의 포섭에 넣어놨습니다. 쉽게 거절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사정까지. 그리고 판례에 보면은 어쨌든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103조 위반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 문제를 한 3년째 계속 울거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미 문제를 겪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왜냐면은 뭐 시간이 지났다고 이 문제를 바꿀 수는 필요는 없거든요. 매각 위로금이 그럼 올해 나왔다고 내년에는 매각 위로금 안 나와. 그럼 안 쓰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처음 안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조금 만족스럽게 못 쓰신 분들은 좀 면밀하게 잘 읽어보세요. 예시다반 정도는 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물론 처음 써보신 분들은 아마 고생 좀 했겠죠. 뭔 얘기를 어떻게 포섭해야 되나. 근데 처음 써보지 않은 분들은 아주 예시다반을 면밀하게 읽어가지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져야겠다. 그런 목표라도 좀 가지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그러하고 여러분들하고 강평은 다 했고요. 강의계획서는 셀프로 읽으시면 돼요. 뭐 제가 읽어드릴 게 전혀 없어요. 강의계획서는 셀프로 읽으시면 되고요. 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오늘은 OT 때문에 앞에 제가 OT를 못해도 한 15분에서 20분은 했을 거 아닙니까? 15분에서 20분은 했을 텐데 뭐 OT를 빼더라도 3기 강의는 러닝타임이 짧아요. 3기 강의는 러닝타임이 짧거든요. 근데 저도 뭐냐면은 아무리 러닝타임이 짧다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한 번씩 짚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저의 뭐랄까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짚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3기 강의는 아주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기 때 좀 일찍 끝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시계 보면 언제 가냐 좀 있으면 애인 오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3기 강의도 너무 그렇게 초조해하지 마시고 늦으면은 5시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10분 쉬었다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